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FTA 특례법을 좀 시작해보는 날이고요. FTA 특례법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요, 401페이지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유무역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FTA 특례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FTA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FTA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중 FTA다라고 하면 한국이 중국에게 야, 너네 중국산 물건은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물건은 관세 8%를 받는데 중국산 물건은 관세를 뭐 안 받을게. 그러면 중국산 물건이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겠지? 그러면 중국 너네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너도 우리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를 줘라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오자 라고 약속을 하는 게 FTA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 교재를 보시면 대무역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이죠.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건이 어떻게 직접 다이렉트로 운송, 다른 데 막 거쳐서 오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데를 막 돌고 돌아서 오다 보면 그 다른 곳에서 물건이 배에 타가지고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중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원산지 위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운송되고 이게 진짜 중국산이에요, 한국산이에요 라고 하는 어떠한 증명이 이루어졌을 때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이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TA가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건이 관세가 0%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0%가 되는 이제 품목이 많기는 하죠. 그러나 전체 물건의 관세율이 0%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품목은 우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1년에 요만큼씩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인하를 하자. 우리 국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내 산업계도 뭔가 살아갈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그러한 그들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무조건 0%겠구나 라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FTA 적용으로 인해서 낮아진 세율을 뭐라고 부르냐 라고 했을 때 협정관세 또는 FTA 양허 세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이 항상 모든 법의 제1조에는 목적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가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 통관 등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 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02페이지에 나오는 법 적용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FTA 특례법 이란 말이죠. 이 특이 특별하다 할 때 특이해요. 일반 법보다는 이 특별한 애들이 우선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법은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관세법입니다. 관세법의 내용과 어떤 특별한 FTA 특례법의 내용이 상충, 서로 다르다. 얘는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얘는 이 길로 가라고 한다. 그럼 특별한 애의 말을 들어서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FTA 특례법을 봤더니 우리 한중 FTA를 체결을 하면 FTA 협정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 간에 적어놓은 문서예요. 협정과 또 FTA 특례법이 상충이 되면 얘는 협정이 있어서 태어난 애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FTA 이런 협정문이 영문으로도 이제 기재가 되고 다른 언어로도 기재가 되는데 만약에 두 가지 내용이 좀 상충을 하면 영문의 내용이 좀 우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보실게요. 쭉 보시면 되고요. 체약 상대국 부분 보실게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한중 FTA면 체약 상대국은 중국이 되겠죠. 근데 어떠한 국가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한 EU FTA에서의 EU 여러 국가가 있죠. 한 아세안 FTA에서 아세안 국가, 여러 국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어떤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관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다. 보는 국가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생산이나 제조 가공이 된 국가는 물론이고 한 국가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나라, 2개 국가 이상의 걸쳐져서 뭔가 생산된 경우, 예를 들어 이 보드마카다라고 한 보드마카가 한국에서 최종 생산이 되었는데요. 보드마카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재료는 중국에서도 사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오고 베트남에서도 사오고 그랬어요. 그럼 2개 국가 이상에 걸쳐져서 이 보드마카가 탄생이 된 거죠. 이러한 국가에 이 보드마카의 원산지, 생산, 제조, 가공이 된 것으로 보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3페이지에 보시면 협정관세 적용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제가 FTA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강의입니다. 항상 하는 내용입니다. FTA의 꽃은 뭐냐면요, HS 코드예요. 이 HS 코드가 명확하지 않으면, HS 코드를 틀리면 FTA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까 한중 FTA라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관세 0%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물건은 되고 어떤 물건은 안 되고 어떤 물건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드마카는 깎아줘, 칠판은 안 깎아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S 코드별로 그걸 정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급하는 물건의 HS 코드를 정확히 알고 이 HS 코드는 관세를 깎아주는 거냐 안 깎아주는 거냐, 깎아준다면 완전 0%냐 단계별 인하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HS 코드를 먼저 본 다음에 FTA 협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HS 코드를 가지는 물건, 예를 들면 이 보드마카는 한국산이 맞냐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한국산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S 코드별로 이 HS 코드는 요 A라는 기준을 충족하세요. 요 HS 코드는 B라는 기준을 충족하세요 라고 하는 HS 코드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HS 코드로 이 물건 FTA 적용되는 건가 라는 걸 확인했다. 확인을 했고 FTA 적용되네 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 HS 코드에 부여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고 이 원산지 결정 기준, 그 기준을 충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 결과 한국산 맞아요 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원산지 한국 맞거든요 하는 원산지 서류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는 만들어서 또는 물건을 생산한 생산자는 만들어서 이걸 수입자한테 보냅니다. 수입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운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막 빌려서 오면 안 된다. 어떻게? 직접 운송이 돼야 되겠다. 그럼 수입자는 물건도 받고 원산지 증명 서류도 받았겠죠. 이거를 가지고 수입자는 그 자기 나라에 수입 신고를 할 때에 보세요. 직접 운송되어 온 원산지 물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원산지가 뭐 한국이라는 증명 서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협정관세, 저는 그러니까 신청해 주세요 라고 협정관세에 적용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협정관세에 적용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산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해야 되고요. 이제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행해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중국의 내 바이어는 세금을 관세를 안 냈어요. 그런데 중국
해관에서,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해관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거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한국산 맞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국산이 맞는지 아닌지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원산지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이라고 해서 이런 검증 이슈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검증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까지가 전체 협정관세 적용 절차, FTA 활용 절차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정관세 적용 요건이라고 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만약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예를 들면 이런 원산지 증명서류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사후 적용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 모두 충족하라고 했는데 뭘 충족해야 되냐? 일단 협정관세 적용 대상일 것. 그리고 원산지가 최악 상대국일 것. 첫 번째, 두 번째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적용 신청을 할 것. 당연히 이 외에도 직접 운송도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이제 기본 세 가지는 무조건 충족. 더불어 직접 운송까지도 잘 지켜줘야 된다. 사실 직접 운송 같은 경우는요, 실무적으로 이런 원산지 검증 이슈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털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유의해서 챙겨보시고, 바로 직접 운송에 대한 얘기가 404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서 운송이 되거나 아니면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 선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원래 직접 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오는 동안에 대만을 들렸다거나 일본을 들렸다거나 이렇게 경유해서 와서 안 되고, 또는 미국산 물건은 맞는데 미국에서 선적이 된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배를 탔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FTA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는 이렇고, 다만 경유를 해오는 경우는 좀 봐줘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만 오기 위해서 다른 데 안 들리고 다이렉트로 오는 노선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나라들이 막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직접 운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유해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좀 루즈하기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온다는 어떤 통과선화증권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해서 좀 직접 운송은 예외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경유를 해도 허용이 되는 경우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 예를 들어 한미 FTA라면 미국산 물품이, 아무리 미국산 물품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선적이 된 거는 FTA NO,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5페이지 이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거를 품목별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판정을 할 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결정 기준을 일반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 이 둘을 원칙적으로는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기준 중에서도 기본 원칙이 있고, 그리고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본은 그냥 기본, 진짜 말 그대로 전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FTA 하고 싶으면. 특례는 약간 이거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해서 범위를 좀 넓혀주는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완전 생산 기준이에요. 완전 생산. 그래서 이 보드마카의 보드마카의 최초 탄생에서부터 최종 보드마카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수행돼야 한다. 사실 이거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죠. 광산물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 다 충족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완전 생산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품목별 기준 아예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보지 않아도
얘는 이미 충족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완전 기준이 충족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품목별 기준이 HS 코드별로 정해져 있는 이제 어떠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완전 생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영내 생산 원칙이라고 해서 체약국 내에서 어떠한 가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FTA가 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인데, 야, 이거 우리 한중 FTA인데 저기 싱가포르 가서 만들어 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 가공 원칙. 이거 한국에서 만들긴 만들었어. 예를 들면 멸치 좋아하시나요? 마른 멸치가 있어요. 한국에서 마른 멸치가 수출이 되고 있어요. 어디로 할까요? 미국으로 할까요? 미국으로 마른 멸치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건조된 멸치는 맞아요. 근데 그 건조된 멸치가 처음에 그 멸치가 처음에 어떻게 왔나를 봤더니 제가 중국에서 젖은 멸치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옥상에다가 탁 널어놨는데 얘가 바싹 마른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마른 멸치가 됐어요. 그거 한국산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단순한 그냥 건조, 세척, 포장 분할, 단순 절단, 조립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이때만큼 많이 창출이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제조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는 정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충분 가공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일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제 품목별 기준으로 와야 됩니다. 품목별 기준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이고요. 이 세 번 변경 기준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세 번. 세율부 HS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HS 코드를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탕을 만드는데 뭐 설탕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뭐 색소도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색소도 들어간다, 뭐 향료도 들어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공정에 막 투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탕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사탕에도 HS 코드가 있을 것이고 설탕에도 물엿에도 색소에도 향료에도 각각의 HS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 번호, 이 번호와 이 번호는 같은가요? 달라요. 같은가요? 달라요. 같은가요? 달라요. 같은가요? 달라요. 이렇게 HS 코드가 변경이 되면 원재료들의 어떠한 고유한 성질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완전 충분한 가공을 통해서 사탕이라는 게 탄생이 되었고 그 경우 이거는 한국산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S 코드가 바뀌지 않는 원재료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탕 한국산으로 못 봐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설탕이라는 HS 코드와 사탕이라는 HS 코드가 같아요. 안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탕은 한국산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 만약 설탕이 원래 한국산이었다고 하면 얘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는 한국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건 원재료의 세 번과 완제품의 세 번을 각각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는 대상은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아닌 것들의 세 번을 완제품의 세 번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세 번이 바뀌어져 있으면 최종 제품 원재료들의 원산지가 어딘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최종 제품을 한국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근데 이 설탕이 예를 들어 한국산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설탕의 세 번은 같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설탕으로 하지 말고 여기 색소로 해볼게요. 색소의 HS 코드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색소가 들어가는 비율은 전체 사탕 중에서 진짜 요만큼이에요.
다른 거 다 바뀌었는데 이놈의 색소 때문에, 진짜 이만큼 들어가는 색소 때문에 사탕이 한국산이 되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된 경우, 이건 너무 안타깝다. 이거 그냥 한국산으로 봐주자라고 특례 조항 하나를 활용을 합니다. 3번 변경 기준이랑 완전 이제 세트로 얘랑만 쓰이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전체 가격 비율의 대략 10%. 섬유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가격 기준 10%보다 작으면 요거 가격이, 전체 사탕 가격이 하나에 100원인데 색소가 3원만큼 들어갔어. 그럼 3%죠. 이 경우에는 안 바뀌었어도 그냥 허용해 주자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변경이랑 최소 허용 기준은 짝짝꿍. 얘는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랑은 짝짝꿍 못해요. 3번 변경하고만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3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은요, 또 이제 구분이 3가지로 돼요. 우리 HS 코드 할 때, HS 코드 이제 품목 분류 이야기를 할 때에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코드는 총 6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320110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앞에 2자리를 류, 4자리를 호, 6자리를 소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 변경도 이 앞에 2자리를 기준으로 2자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거를 CC라고 하고요. 그리고 4자리를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걸 CTH라고 하고요. 6자리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걸 CTSH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3번 변경 기준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부가가치 기준은 2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 보드마카 중에서,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보드마카인데요. 보드마카 중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보드마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외국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외국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가가치 기준이요. 그래서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걸 RVC법이라고 하고요. 외국 비율이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걸 MC, 이상이어야 된다는 글자 수가 하나 더 많죠. 그리고 MC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러면 RVC하고 MC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미국, 칠레, 미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럽 쪽, EU, EFTA, 터키, 일부 캐나다, 이런 쪽에서 MC법을, 이 협정에서 한EU FTA, 이 협정에서 MC를 쓰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RVC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려면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코텀지에 보시면 EXW, FOB, CIF, DDP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RVC는 FOB를 기준으로 하고요. MC는 EXW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내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외국 비원산지의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게 이제 MC, 그리고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게 RVC다. 그래서 공식은 일단 FOB 가격을 밑에다 놓고요. 밑에다 놓고, 자, 예를 들어서 사탕을 만드는데 아까 원재료 1, 2, 3, 4가 있었죠. 1, 2, 3, 4가 있었고, 이 중에 1번하고 3번이 한국산이고 2번은 뭐 미국산, 그리고 4번은 어디로 할까요? 말레이시아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발생한 거는 지금 한국산인 거는 1번하고 3번이니까 1번하고 3번의 가격을 더하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나오는 게 RVC 방법 중 직접법에 의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직접법.
직접적으로 한국산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공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제법. 말 그대로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FOB 가격에서 한국산이 아닌 것 2번하고 4번을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사탕에 들어가는 재료가 1, 2, 3, 4가 있는데 1번하고 3번은 한국산, 2번은 뭐 미국산, 4번은 말레이시아산이라고 했을 때 공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제를 해보자. 전체 FOB 가격에서 한국산이 아닌 2번과 4번을 뺐을 때 남은 게 한국에서 발생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곱한 거를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원가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제법이랑 비슷한데 우리 기준이 되는 가격을 순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직접법과 공제법 구분을 좀 하시면 되세요. 직접법은 한국산을 직접적으로 쌓아서 분자해 두는 것. 공제법은 전체에서 한국산이 아닌 거를 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 같은 경우에는 비원산지 어떤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를 하고 EXW 가격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정 수준 이하인 비원산지의 재료들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2번하고 4번이 있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올린 요 EXW 대비 비율이 얼마가 나오면 이게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MC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공정 기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옷이 한국산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있잖아.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단, 그 원단을 만들기 위한 실, 그 실에서부터 한국에서 만들어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가공 공정이 한국에서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는 게 바로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공 공정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실에서부터 만들어 라고 하는 얀 포워드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가공 공정 기준의 예시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냐? 원산지 결정 기준은 우리 교재 40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품목번호 854310 그러니까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고 만약에 일반 기준 중에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품목별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기준을 봤더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밑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라고 하면 4단위죠. 4단위. 우리 세번 변경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앞에 두 자리를 보는 것, 네 자리를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 6자리를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는 바로 여기 CTH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CTH를 충족하거나 또는 40%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된 것, 영내 부가가치, 우리 체약국 내 이상인 것, RVC를 말하고 있고요. RVC 40%.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이 854310이라고 하는 물품, 입자 가속기는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헷갈려 하셔서 그러는데 CTH, SH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요. 뭐 1801.10이라고 하는 원재료가 있고 최종 제품은 18049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CTSH를 보면
전체 6자리를 놓고 봤을 때 1801110하고 180490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CTSH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면 요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원산지 180490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SH가 아닌 CTH라고 한다면 요 앞에 네 자리만 보죠. 1801과 1804 다르기 때문에 이때에도 한국산 충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CC라고 한다면 앞에 두 자리를 놓고 보는 거예요. 두 자리. 18 같죠. 이때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어떠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한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충족하기 까다로울까라고 했을 때 CC라고 많이 찝으시는데 CC가 아니라 CTSH라고 많이 찝으시는데 사실은 CC가 가장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40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원산지 FTA 부분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저 이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협정관세 적용 FTA 활용의 단계를 처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끼리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 원산지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406페이지 보시면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작성을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디 가가지고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 와서 그걸 수입자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작성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각각의 FTA 협정마다 이거는 네가 직접 작성하세요. 이거는 이 협정에서는 네가 세관에 가서 발급받아 와가지고 그거 전달하세요 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한국산 진짜 맞아요. 보세요. 여기 증거서류 다 있어요. 라고 해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증명서 발급받아다가 상대방에게 주는 거를 기관 발급 방식이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이거 CTH 충족했나 RVC 사식 충족했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직접 이거 한국산 맞음 그렇게 하고 날짜, 서명 이렇게 해서 내주는 걸 자율 발급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에 보시면 기관 발급 부분 보시면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다 아시아권 국가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그 외에는 거의 자율 발급인데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혼용 방식을 사용하다가 현재 자율 발급하고 있고요. 호주 혼용 방식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보통은 수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 터키, EU의 경우 수출자 보통은 수출자 생산자인데 칠레, 터키, EU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 이 지금 사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EU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터키는 EU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고 또 EU에 원래 영국이 속해 있었는데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한영 FTA도 한 EU FTA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미국이에요. 원래는 수출자 생산자가 기본 옵션인데 칠레, EU,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였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입자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이런 칠판 지우개를 수입을 하면서 미국의 수출자가 나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 미국산 맞음 이렇게 쓰고 서명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출자나 생산자의 협조가 없으면은 진짜 미국산인 걸 확인한 다음에 발급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 증명 서류로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면 원산지 검증의 대상으로 선별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한 번 발행되면 영원히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1년의 기간, 보통 1년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407페이지예요. 12개월이나 1년이나 같은데 협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12개월 돼 있는 건 EINTER라고 보시면 돼요. EINTER. 그래서 EFTA, EU, 터키, 인도. 그리고 1년
쭉 보시면 되고 2년하고 4년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여전히 튑니다. 아까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더니 원산지 증명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대빵 길어요. 4년이에요. 그리고 2년. 호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호칠이라는 친구가 캐나다랑 뉴질랜드에서 살았대. 너무 유치하죠?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년이고요. 자, 원산지와 관련된 FTA와 관련된 서류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전체 적용 절차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는 각각 서류를 5년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하여야 된다 해서 상세한 서류들은 이제 당연히 수입 관련 서류, 수출 관련 서류, 원산지 관련 서류들이겠죠. 서류들은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살펴보시고요. 좀 특이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5년이 아닌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08페이지에 보시면 뭐 우리가 아세안, EFTA, EU FT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중미까지 포함입니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3번 변경 기준 충족했나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 충족했나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원재료들의 HS 코드를 알아야 되거나 각각 원재료들의 단가를 하나하나 알아서 부가가치라던가 세번 변경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FTA 협정이 엄청 많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보드마카 HS 코드는 하나겠죠. 이게 모든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같지가 않아요. 한미 FTA에서는 CTH라고 했다가 한중 FTA에서는 RVC 40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FTA 협정마다 다르니까 이 보드마카는 그대로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뭐 한국산이 됐다가 한중 FTA에서는 한국산이 못 됐다가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FTA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무자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수출자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FTA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신 회사는 우리 세관에서 가만 보니까 있잖아. 원산지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 좀 하는데 니네가 우리 세관에 와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를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인증수출자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인증을 받으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또는 간소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거나 세관에 가서 서류 들이밀면서 한국산 맞죠? 확인하신 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때 간소한 절차를 적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번 인정을 받으면 인증수출자로 지정이 되면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5년입니다. 이게 간혹 문제에서 3년이라고 틀린 보기가 나와요. 예전엔 3년이었었거든요.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업체별 인증수출자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당신들 이 A라는 업체는 너무너무 원산지 그 활용이라던가 원산지 판정이라던가 이런 실력이 아주 출중해. 당신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든지 간에 무조건 빠른 절차, 자율 발급 가능하게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들이 활용하는 FTA는 어떠한 품목이든지 그냥 밀어주겠다. 몰빵 무조건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품목별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어떠한 품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품목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HS 코드 6단위로 지정을 해요. 너네는 HS 코드 180490 이거 수출할 때 좋은 혜택 당신들에게 부여를 할게. 근데 이 좋은 혜택을 부여받을 때 있잖아. 중국만 된다. 중국 수출할 때만 된다. 이렇게 어떤 특정 협정과 HS 코드를 탁 지정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180490에 대해서만 이런 어떤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게 품목별 인증 수출자예요. 그래서 업체별 같은 경우에는 협정 가리지 않는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든지, 그리고 HS 코드 가리지 않는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너네 그냥 다 해 라고 하는 게 업체별 인증 수출자고,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180490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는 게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되겠다. 그럼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자율 발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EU라던가 한영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발급이에요. 우리 기관 발급은 아시아권 국가였었잖아요. 나머진 자율 발급이거든요. 근데 한EU, 한영 FTA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기준이 있어요. 6,000유로. 이 6,000유로까지는 그냥 자기들 맘대로 자율 발급이 가능한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을 하고 싶으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 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FTA 활용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EU와 영국이고, 그리고 EFTA 같은 경우에도 자율 발급이 가능해요. 자율 발급이 가능한데, 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원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자필 서명 이제 생략할 수 있겠다. 그리고 페루는 그냥 생략 지우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 발급하는 국가들은 세관에 가가지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가가지고, 자 보세요, 이거 한국산이 맞죠? 한국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서류를 막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진짜 수출했고요 하면서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서류들을 그 많은 서류들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원산인 증명서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인증 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그 많은 첨부 서류 중에서 아주 많은 양을 제거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인증 후에 신청해야 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송품장, 뭐 거래계약서, BL 요 정도만 되겠다. 사실 거래계약서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서류 간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증 수출자로서 부여된 혜택은, 우리가 인증 수출자 종류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있었는데, 어떠한 인증 수출자를 받았던지 간에, 어떠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았던지 간에 지금 우리 4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1페이지입니다. 원산지 조사예요. 아까 우리 FTA 적용 절차 처음에 살펴봤을 때 중국에서 한국산 물건이라고 수입을 해갔어요. 한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수입자 내 바이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바이어가 자기네 나라 세관, 중국 해관에다가 내가 준 원산지 증명서를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한국산 맞죠? 관세 0%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의 해관에서는 그래 한국산이라고 서류가 오긴 왔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거 만드냐? 거긴 인건비도 비싼데 한국에서 이거 만드는 걸 거의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합리적 의심을 중국 해관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중국 해관에서 이러는 거죠. 야, 한국 세관 나 대신 조사 좀 해줄래? 이거 한국산 아닌 것 같아. 너네 나라에서 서류 이거 좀 부정하게 혹은 거짓으로 발급된 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그냥 그 중국 해관 사람들이 비행기 슝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원산지가 한국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걸 원산지 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요, 서면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가가지고 현지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비행기 슝 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오는 대신에 한국 세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대신 당신들이 한국 세관에서 조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슝 오는 거를 직접,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를 간접 검증이다 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서면 조사가 먼저 우선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별로 직접 검증을 하도록 정해놓은 FTA 협정이 있고, 간접 검증을 하도록 정해놓은 FTA 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간접 이런 걸 혼용해서 쓰게끔 하는 FTA 협정들이 있어요. 보시면 직접 검증은 싱싱 조사를 합니다. 싱싱 조사. 싱가포르 당연히 들어가겠죠. 싱싱 칠레 조사입니다. 싱싱 칠레 조사. 아까 호치리가 어디 갔었냐면 캐나다, 뉴질랜드 했었는데, 네, 저는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여기가 바로 직접이고 간접 검증은 유럽 쪽이에요. EFTA, EU 그리고 따라하기 좋아하는 터키 그리고 원래 EU에 있던 영국 이들은 이제 간접 조사를 하는데 대신에 참관 가능해요. 참관 가능하고 공동조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간접으로 먼저 조사시킨 다음에 이거 간접 결과 못 받아들이겠다. 그 이후에 직접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주로 우리 아시아권 국가들이죠. 싱가포르 제외한, 싱싱조사 제외한, 싱싱,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조사 제외한 이제 아시아권 국가가 간접에서 직접. 그리고 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은 원래 직접 검증이 원칙이에요. 굉장히 다이렉트로 진취적으로 유효기간도 4년이나 됐었죠. 옵니다. 그런데 섬유류가 간접 검증이에요. 그리고 호주 원칙은 직접인데 수입 검증은 간접을 병행하고 있고 콜롬비아, 중미, 페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파악하기 412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FTA 협정 관세 적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죠. 부득이한 경우로 협정 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수입 신고 수리 후 2년이 아니라 1년이었죠.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거예요. 세율 적용 우선순위 기억나시나요? 1순위 세율이 있었고요. 덤상보 긴긴 그리고 조정관세 2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FTA 협정세율, WTO 협정세율 이렇게 쭉 있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보시면 1순위 세율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하순위 세율보다 그 세율이 낮은 경우 그것이 먼저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한중 FTA 협정 관세입니다. 중국은 한 아세안 FTA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중국은 한 아세안 FTA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협정 세율이 적용이 돼요. 2%예요. 2%. 근데 뭐예요? 덤핑, 상계, 그리고 긴급, 특정국 긴급 이런 것들은 원래 적용되는 세율에 추가해서 적용되도록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죠. 봤더니 덤핑 방지 관세 15%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15%와 2%를 더한 17%가 이제 적용되는 관세율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TA까지 마무리를 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과목 무역 규범은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FTA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들을 땐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좀 잊어버리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방금 풀어봤었던 관세율, 적용되는 관세율을 산출하는 그런 문제는 앞선 이제 관세법 파트의 세율 적용 우선순위와 좀 어떻게 보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대한 복습도 반드시 필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규범 파트 복습 꼼꼼히 해보시고 여기 연습 문제랑 우리 예상 문제 나와 있으니까 연습 문제, 예상 문제도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시는데 한 문제당 지금은 아직 우리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까지 정해놓고 전체 문항수 보시고 시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